좋은 기회를 주신 협회하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희챔 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엊그제 연휴가 있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30분 정도 짧은 관계로 핵심 위주로만 또 CEO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 위주로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 자체의 리스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런지 한번 저희가 중요성을 인식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이야말로 이제 전 국민이 알아야 될 법, 특히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CEO분들이 본인의 형사 처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중요하게 얘기하면은 한 회사의 생사 여탈권이 달렸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다만 준비하면 막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예방이 최고이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의 핵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율촌에서 근무한 지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고요. 주로 건설 분야를 하고 있지만 민사 형사뿐 아니라 특히 최근에 이런 안전 이슈 관련된 T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연휴 중에 아마 시간이 좀 있으셔가지고 방송이나 유튜브 또는 책 같은 것도 밀린 거를 많이 읽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이 세 가지 화두를 아마 모르시면은 참 경영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ESG,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린 뉴딜, 그리고 디커플링.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CEO 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 안전, 법률, 리스크, 고객, 그렇죠. 이런 화두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리스크를 결국 저희가 어떻게 테이킹할 것이냐, 클레임, 분쟁, 리스크 과연 정답이 있느냐, 그럼 그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오늘 몇 분 안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이 들어오신 분들은 벌써 이 클레임 디자인이 제가 볼 때 되어 계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저런 곳 가면은, 특히 기업체 가면은 제가 CEO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드리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순신 장군 얘기예요.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그 얘기 잠깐 드리면, 저희가 항상 이순신 장군하고 원균을 많이 비교하는데, 저는 그 두 분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의 차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선조 30년에 한 분은 7월이고 한 분은 9월이에요. 불과 음력 2달 차이로 그 당시 조선의 정규군 140여 척의 2만 명의 군을 양성한 이순신 장군이죠. 그런데 선조의 명을 어겨서 고문을 받던 사이에 원균도 사실은 가기 싫었지만 선조의 명에 따라서 부산을 먼저 선제 공격 들어갔다가 자그마치 7,000량 전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거제 앞바다에서 정규군 2만 명이 몰살당해요. 그 당시 일본 장군은 고니시 유키나카. 우리나라가 2만 명 몰살당했는데 제가 친일 반일 감정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클레임에 대해 정답이 있는 거를 잠깐 서두에서 주의로 환기시키고 싶은 뿐이에요. 근데 일본군은 고작 100명 죽었어요. 조선 정규군 2만 명 죽었는데 사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니시 유키나카군 100명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픈 역사지만 2달 후에 그때 도망간 배 12척을 가지고 명량이라는 영화를 이번 연휴 때도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불과 배 12척을 갖고 외석 133척, 사망자 수가 약 8천에서 10,000명이에요, 왜군. 근데 우리 측 아군의 피해자 수는 사료에 따라 틀린데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10명 미만이라는 게 통설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정규군도 아니고 민간군이에요. 연합군이에요. 제대로 훈련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배 12척을 갖고 133척의 10,000명을 무찌르고 우리 전사자 수는 불과 2자리도 아니고 한 자릿수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정규군을 가지고도 예를 들면 2만 명의 사상자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결국 어떻게 리스크를 테이킹할 것이냐, 어떤 분쟁 구조를 가질 거냐는 핵심인 거예요. 하나의 기업을 잘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무리 만들었더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건설만 보더라도 이렇게 법률 리스크가 커요. 이 법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21대 국회지만 19대와 20대만 비교해도 3.45배가 늘었어요. 법령이. 그 법은 결국 최소한인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선택지가 줄었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결국은 개별적 규제 강화에서 소송의 양 자체가 증가하거나
소송의 쟁점이나 난이도가 상승해서 그 하나의 소송의 승패로 결과가 리스크가 주된 내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도 배터리 관련돼가지고 국내 업체 간에 미국에서 분쟁이 있었지만 그거 하나만 놓고 보세요. 한 산업군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종래의 과거의 법리 리스크가 그런 원포인트, 완쟁점 위주도 그렇게 리스크가 큰 것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중대재해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법령은 말 그대로 소송 자체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처분 등 어마어마하게 법률 분쟁 자체가 리스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모든 우리 법조인뿐 아니라 산업계의 우리 통솔은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대비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이냐. 그럼 그 포인트가 뭐냐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겠는데요. 뭐 거창한 강의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를. 뭐를? 이 중대재해법이 이런 법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럼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분히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균과 이순신의 비교해보면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균이 될 것인가 이순신이 될 것인가 잘 판단하시자는 거예요. 자, 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짧게 중대재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조문 정말 심플해요. 이렇게 짧은 법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조문 겨우 16개 조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대산업재해만 아시면 안 돼요. 중대시민재해라 해가지고 최근에 세월호 참사라든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을 시민재해로 격상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역시 이제 5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제가 보니까 강소기업의 산업군들 중에 특히나 식품이나 제조 쪽이 많으세요. 그거는 결국 시민재해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CEO분들께서 한 기업을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뤘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그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크게 제가 한 페이지로 옮겨볼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16개 조, 이 법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은 딱 요겁니다. 네. 거꾸로부터 가볼까요? 크게 재해는 뭐라고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있어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 해가지고 보통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CEO분들 3배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건 자그마치 몇 배 배상입니까? 5배입니다. 5배. 물론 고의가실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형 그럼 뭘 처벌하느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 그때 누구를 처벌하냐?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저는 여기도 주목합니다. 우리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우리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벌금 50억 원을 낸다 그러면 엄청난 돈일 거예요. 그래서 50억에 대한 이하의 벌금. 책임의 범위와 대상은 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인데 시민재해는 4가지 요소예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물론 크기라든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나라든지 노래방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영세 사업장을 배제하기 위해서 크기나 장소적 범위는 있지만 기본적인 4대 요소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럼 벌써 우리 이제 CEO분들께서 느낌이 오시죠? 내가 어떤 원료를 만들어서 어떤 원료를 이용해서 어떤 제조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가지 단계를 거치겠죠? 생산, 제조, 판매, 유통이에요. 여기 하나에 안 걸리는 우리 산업군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화두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그 디커플링도 하나 있었습니다. 디커플링이 지금 대세화되는 사회인데 그 디커플링의 한 요소인 생산, 제조, 판매, 유통이 원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역할 개개마다 이 원료, 제조물, 이용,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 법이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종사자에 대해서는 도구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위탁, 더 중요한 게 있죠. 실질적으로 지배와 운영과 관리하는 책임인데 조금 더 뒤에서 해보겠습니다. 가장 앞으로 와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과연 그러면 이런 재해들에 대해서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 핵심 키워드입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업의 대표 또는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책임 있는 자, 대표이사죠. 또는 누굽니까?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자, 여기서 핵심이 또는입니다. 또는. 네, 그러면 사업의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말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 것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부터 먼저 제시 드리고 설명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볼게요. 그럼 또 과연
책임을 지는 경영 책임자에는 누가 해당될 것이냐, 또는 안전에 또는 준해서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자문 업무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드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회사에 대표사가 있어요. 아니면 뭐 S 사업체처럼 큰 회사들은 하나의 사업 부분이 웬만한 회사보다 엄청 더 큽니다. 그럼 여러 가지 부문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부문 밑에 또 본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각각의 그 본부장, 부문장 내지 현장 말고도 본사에서 지금 경영 책임자급에서 책임이 지라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안전보건에 준하는 자로 뒀을 때 과연 경영 책임자는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가, 책임을 강경받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예. 그래서 과연 그 조직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합리적인 조직 리스크를 분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큰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오너라든지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가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를 가진다 그러면 그 기업은 굉장히 힘든 역경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죠. 그럼 과연 어떤 의무를 해야 되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가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오면 뭐라고요? 제가 이순신 원규 말씀드렸지만 항상 뭐라고요? 우리가 싸울 때 싸우기 전에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못 아시는 분들, 제가 어제도 지하철로 어디 이동을 하다가 너무 답답한 얘기 들었어요. 옆좌석에 누가 하필이면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법을 비난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비난하냐면, 야, 이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냐? CEO들은 전부 다 재해가 생기면, 사망자가 발생하면 전부 다 감옥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느냐, 그 관리상의 조치를 함으로써 법이 지켜야 될 의무를 잘 준수하느냐, 여기 핵심인 거죠. 물론 지금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제조물 책임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뛰어넘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1년 유예이기 때문에 내년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인데, 그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잘 준비를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컴플라이언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강론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살펴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예요. 특히 우리 강소기업 CEO는 이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민재해. 예, 그래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사망, 불상 또는 질병인데 한 명 이상입니다. 한 명 이상 전부 다. 그리고 요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 2명, 특히 직업성 질병 1년 이내에 3명이 발생이 되는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망자 1명 이상이라든지 요치 3월 이상 부상 2명, 직업성 질병이 동시 10명인 경우에는 역시 중대재해로 개념을 설정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게 더 세냐, 뭐 이렇게 비교하기 단순 비교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기존의 산안법상의 중대재해도 아시겠지만 작년도 2020년 1월 달에 이미 아주 강화됐어요, 법이. 그래서 그것조차도 지금 준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의 경과를 거쳐서 내년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인데, 개정 산안법상의 주의 의무가 대부분 준용될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개정 산안법상의 주의 의무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민재해라는 말을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냐면 아까도 4개를 아셔야 된다 했습니다. 4개.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이에요. 거기에 거쳐서 모든 디커플링의 단계, 제조, 소칠, 관리상의 결함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무슨 건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산업재해가 건설에서 한 50% 정도 발생을 하는데, 건설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제조라든지 공장을 가진 어떤 뭐 OEM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실질적으로 그 위탁의 방식을 구별하지 않아요. 이 법은 도급의 방식을 구별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지배와 책임이 있다면 실제 내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도 특수 근로자라도 모두 책임이 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요치 2월 이상 부상자 10명, 요치 3월 이상 질병 10명인데요.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법상에도 이런 안전조치가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뭐라고요? 그렇죠. 제조물 책임법은 3배 이하니까 보통 얼마쯤 될까요? 제가 판례를 보니까 많아야 한 1.5배 정도? 뭐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3배 이하니까. 근데 이 법은 아까도 뭐 잠깐 보여드렸지만 5배란 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마 3배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형사처벌 규정이 중대 시민재해는 바로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언제 하는 게 핵심인데, 그럼 과연 그 처벌 주체가 누구냐, 어떻게 처벌법이 확장됐느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의 규정에는 개인 사업주는 뭐 기본이고 이 경영 책임자라는 분을 처벌합니다. 근데 이 경영 책임자는 뭐냐,
소위 사업의 총괄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당연히 대표이사죠. 아마 강소기업의 대부분은 대표이사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실 거예요. 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는 이에 준하여 원래 법에는 밑이었어요. 밑, and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의 대표 총괄하고 그리고 and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러다가 입법 과정에서 또는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럼 우리가 두는 의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 대표 따로 있고 이 안전에 관한 의무를 하는 사람,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만 두면은 아까처럼 부문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본부장이 될 수도 있고 부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등기임원이 될 수도 있고 비등기임원이 될 수도 있어요. 과연 어떤 그분들을 또는으로 뒀을 때 실질적인 오너 내지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요. 이 법의 최초 단계에서는 공무원도 책임 주체로 들어갔는데요. 공무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까지 확대됐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지하철 역사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공공시설물, 국립, 공립, 시립 시설물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땡땡공사, 땡땡공단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공기업들. 이런 공기업의 수장도 모두 뭐라고요? 그분들 조직에서의 경영 책임자면은 그 사고에 대해서 다시 리뷰해 볼까요? 어떤 사고에 대해서? 중대시민재해 and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은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행정상 책임을 모두 지우고 있겠다는 것이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대표이사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최근에 저희 자문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는 누구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있다가 어디와 연계되는 거죠? 그렇죠. 의무와 연계되는 거죠. 의무 없는 책임은 없으니까 과연 어떤 의무를 가진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이 문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병존적으로 and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거를 사실상 대표이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헌 그대로 또는이기 때문에 병립적으로 예를 들면 뭐 부사장이든 임원이든 이런 분들을 별도로 두면은 그분들의 처벌을 뭘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갑설 의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법조계의 대세 통솔은 뭐냐면요 사실상 뭐라고요 병존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병존족인데 굳이 왜 또는 왜 뒀냐 이걸 정확히 보셔야죠. 문구를 또는 또는인데 뒤에 뭐가 있죠 이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에 준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이사와 동등 정도의 준하는 그런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실제로 행사해야 되고 그거를 위임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고 그때 대표이사는 자유로울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보편적으로. 뭐 아직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아직 시행령이 올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 부서의 부처의 의견을 보니까 상반기 내에 또는 하반기에도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대산업재해는 어떻게 보면 좀 쉬워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월에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는요 관련되는 부처가 한둘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당장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벌써 뭐죠? 국토부, 뭐 고용노동부,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법제처, 법무부 한두 개가 아니죠. 뭐 5만 대 다죠 지금. 각종 뭐 공사, 공단에 뭐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 법은 좀 더 디테일하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책임 주체가 굉장히 병존적일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정리하면 이미 지금 말씀드린 같이 산안법상의 안전주의 의무가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산안법 14조에 대표이사들에게 안전보건 계획에 관한 이사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 보고 의무 만든 거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왔는데 건설사회 같은 경우에는 1000위 이내 시공능력평가 1000위 이내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위 기업부터 1000위까지는 이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계획을 누가? 대표이사가 뭐에 의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이 사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다른 기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가진 기업들은 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가 포함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과연 그런 분들을 처벌을 하는데 대표이사급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에 책임지는 자를 처벌할 건데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대형법, 근대민법의 최고 원칙이 뭡니까?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 묻겠다는 거죠. 바로 책임주의입니다. 책임주의. 그럼 그런 책임, 소위 의무, 그 의무는 뭐냐는 거예요. 법 제일 중요한 조항입니다. 4조. 4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결국 돈과 시간이죠. 사람이죠. 돈과 안전시설물이죠. 안전인원과 안전시설물이죠. 결국 인력과 예산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라.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시에 대책 수립을 해라. 세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서 개선이나 시정 등의 명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딱 봐도 아시겠지만 2번, 3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조치를 이행하면 되고 재발 대책을 수립하면 되니까. 물론 좀 막연합니다. 4호가 또 중요해. 4호는 뭐예요? 안전보건관계법령.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잘 보십시오.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예요. 근데 이 1호와 4호는 뭐라고요?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올해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이니까. 그래서 그 시행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1호와 4호가 결국은 좌우하는 겁니다. 뭘 좌우하는 거예요? 책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1호는 뭐라고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뭡니까? 현재 산안법상 14조에 의하더라도 대표이사는 이사에 보고하게 돼 있죠? 보고계획을 안 수립한 회사들은 지금 빨리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립하셔야겠죠.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거겠죠. 인적, 물적 기반과 시스템을 갖추는 거겠죠. 그리고 4호가 뭡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그 시스템은 결국 어떻게 갖추는 거죠? 그렇죠. 현존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구축해 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호와 4호가 바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의무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경영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전보건의 리스크를 가진 분들이 어떤 내가 관리상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바로 4호죠. 4호. 그러니까 중대재해법 많은 조항도 아니고 16개 조문인데 꼭 한번 우리 대표님들 읽어보시고요. 인터넷만 딱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요즘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 핵심 포인트가 몇 조시라고요? 4조예요. 4조. 4조를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영 책임자 등이. 뭘 지켜야 된다고요? 1호인 인적, 무의적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해놔야 되고 4호인 뭐라고요?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유철 변호사 뭐를 해야 돼? 그렇죠. 그 구체적인 개개의 것은 뭐라고요? 시행령에 유의미법이 주고 있는데 올해 안에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것입니다. 답답하죠? 뭔 놈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1년 뒤에 그것도 불과 1년 뒤에 시행하는데 뭐라고요? 아직도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행령을 만드는 게 6월에 나올지 12월에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뭐라고요? 나오면 그 나오는 의무를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저희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 거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한테 포인트는 뭡니까?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은 이미 늦는다는 거죠. 왜? 이미 지금도 굉장히 강화된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이 많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선상에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더 한 번 간단히 해봤어요. 지금 뭐 정철 변호사 말도 빠르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야 법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제가 한번 더 쉽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게 너무 쉬운 얘기예요. 도급이란 말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업주예요. 근데 재밌게도 산안법에는 건설공자로 예를 들면 발주자를 제외시키고 있어요. 뭐 요즘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 거고 발주자. 근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말 그대로 도급, 우리 물건을 만들려고 시키잖아요. 도급. 위탁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위임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기존 산안법에는 도급만 한정했어. 도급만. 더군다나 지배 관리하는 장소만 한정했어요. 되게 쉬운 말이죠. 근데 뭐라고요? 중대산업재해는요, 재밌습니다. 지배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뿐 아니라 운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운영. 아주 포괄적인 벌써 개념이 들어가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단순한 도급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주요 식품업체들, 주요 우리 무슨 뭐 생산 제조물 업체들 많죠. 공산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구재도 있고 외구재도 있겠죠. 여러 가지 부품재도 있겠죠. 완성품도 있겠죠. 그럴 때 도급을 하기도 하고 용역을 하기도 하고 위탁을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등이에요. 등. 그 등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요? 지배 관리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뭡니까? 시설과 장비까지 포함이 돼요. 자, 그럼 뭡니까? 결국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고 관리만 한다면 모두 다 이 법에 뭐라고요? 확보 의무 범위에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돼.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어제 지하철에서 제가 옆좌석에 앉았던 사람들이 대화하듯이 그러면 법이, 못놈의 법이 이렇게 확대되어 있으니까 다 처벌되는 거 아니야? 다 CEO들은 중대 시민죄 내지는 중대 사업자가 되면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 강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1호와 4호상의 의무, 체계를 잘 구축하셔야 되고 더불어 뭐라고요?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잘 갖추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면책이 될 수 있고 처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대 시민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예. 이제 다음에 이제 결국 그럼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이런 의무 활동을 할 것이냐. 뭐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겠죠. 예.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법은 뭐라고요? 특수 고용직도 포함하고 있고 계약의 형식을 따지지가 않아. 도급, 위탁, 용역 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우리 CEO분들의 사업장에 역무를,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분들에게서 사고가 나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수급인 내지는 협력회사의 종사자까지 포함이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도급, 용역, 위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직원뿐이 아니에요. 직원 내 위탁 그런 역무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장, 내 공장, 내가 운영하는 어떤 그 시설물 내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은 뭐 여러분 언론들이나 여러 군데서 이해했듯이 이런 법이 좀 드물거든요, 사실은.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최저형이 1년 이상이라는 건 상당히 센 법입니다. 그럼 질문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어디 갔더니. 그럼 최고는 얼마예요? 우리나라에서 유기징역의 최고는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부터 30년까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최저가 1년이고 30년까지,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또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사망자 발생했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컴플라이언스 잘했느냐, 얼마나 주의 의무를 잘 갖추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양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벌금,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이 50억이나 벌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제도를 운영할지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물론 단서 조항이 있죠. 당연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제 벌써 감이 오시죠? 예, 무슨 말이에요?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때는 그쵸? 얼마나 면책 의무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관리하느냐. 여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형벌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요 다른 처벌법과의 관계는 이미 뭐 저희가 형법상에 업무상 과실죄가 있죠. 또 산안법상의 범죄도 있죠. 근데 이제 뭡니까? 중대재해 처벌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이 3가지 법이 서로 사이클을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의무를 부여했는데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는 좀 법률적으로 이거는 좀 어려워요. 뭐 실질적 경합이니 상상적 경합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결국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 거니까요. 실제 운영을 봐야 되고요. 뭐니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형량이 제일 세기 때문에 다른 법령상의 주의 의무를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용이할 겁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요, 서로. 아까도 보셨지만 산안법상의 중대재해 틀리고 우리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틀립니다.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역시 제가 물론 당연히 이것도 고의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5배. 저 우리나라 법률에서 5배 처음 봤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 무조건 5배는 아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구현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기본. 적용은 언제 하느냐? 언제부터 이 법이 시행하느냐? 1년입니다. 1년. 제가 알기로 이 법이 공포가 아마 1월 28일 날 됐을 거예요. 27일인가? 28일이니까 내년 1월 28일경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적용 예외가 있어요. 우리 52시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유예를 연기하기도 했고 적용을 300인 미만 또 50인 미만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5인 미만은 이 법 적용 안 돼요. 5인 미만.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뭘 오해하시면 안 돼? 그렇죠. 나는 원청이에요. 나는 내가 5인 이상이에요. 난 10명 데리고 있어요. 난 상시 종업원 수 50명 데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하죠. 아까 뭐라 그랬죠? 근무 형태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내 협력회사는 4명짜리야. 내 협력회사는 2명이야. 그렇더라도 내가 몇 명을 넣으면은 5명을 넣으면 그렇죠. 제가 업무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하도급사 또 제하도급사는 5명 미만이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되더라도 거꾸로 뭐라고요? 원청인 저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막상 제하도급사나 하도급사는 그럼 주의 의무를 되게
너무나 경감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오히려 나는 처벌을 안 받고 협력사도 처벌을 안 받고 나는 5명이 이상이라는 이유로 내가 왜 처벌받아야 되냐. 이런 이제 모순이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탁관계, 지배관계에서 얼마나 주의를 가지고 관리상의 의무를 잘 갖추냐.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 다음에 50명 미만. 그러니까 5명 미만은 아예 법을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건 하도급 도급 관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5명이 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협력사가 5명 미만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50명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유예됩니다. 그러니까 40명, 30명이 3년 유예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건설의 경우에는 단위 사업장, 현장 단위로 보기 때문에 50억 원 미만의 현장에 대해서는 일단 유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점으로 왔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상. 자, 결국 두 가지죠. 그렇죠. 우리 CEO분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 법은요, 난해해요. 제가 법률을 한 이제 20년 됐나요? 이제 저도 법 쪽에도 이제 20년 넘었는데, 넘었네 벌써 훌쩍 넘었네요. 20년 훨씬 넘었군요, 저도요. 근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하는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난해한 법률을 잘 못 봤어요. 제가 이 법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 중대재해 안전 분야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합의가 돼서 진짜 우리가 결집해서 정말 제대로 이번만큼은 국가적인 상승의 원천으로 진짜 우리가 어떤 정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에 대한 어떤 시각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해요. 법 자체는 어렵지만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하위 법령이라든지 이 법을 전개하면서 저희가 국민적 합의를 모을 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법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정말 그 건설 현장을 비롯해서 많은 산업재해 사건을 본의 아니게 최근에 많이 이러다 보니까 맡고 있어요. 맡고 있는데 너무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정말 기업을 잘 운영하시고 정말 잘 산업을 발전시키는 우리 그 역군들이신데 자칫 사고는 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아쉽게도 그거를 문서화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러던 제도적 장치를 구축을 말로만 한다든지 그리고 투자를 안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등한시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이런 법률적 리스크를 당하는 걸 제가 보고요. 많은 아쉬움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안전이나 시설에 관한 인력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문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환기시키시면 굉장히 우리가 더 튼튼한 그런 또 지금 시대 자체가 뭡니까? ESG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마무리로 그럼 과연 정 변호사가 전망하는 주요 쟁점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은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요 바로 갑니다. 바로 뛰어갑니다. 누가 뛰어가요? 노무사님도 뛰어가고요. 변호사도 뛰어가죠. 다 뛰어가죠. 밤낮이 없어요. 새벽 1시에도 가고 2시에도 가요. 왜 가죠? 그렇죠. 조기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이제는 이렇게 법의 형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합의에도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려운 법 못 봤어요. 제가 법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될 수 있는 좋은 계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수록 뭐라고요? 원균이 될 것이냐 이순신이 될 것이냐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수는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니죠.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승전을 합니다. 세 번째, 올해 초에 이미 기존 산안법의 형량도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됐어요. 그러고 볼 때 중대재해법도 양형이 대폭 상승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인데요. 짧게 끝낼게요. 컴플라이언스. 예, 우리 심장마비 걸려도 운 좋은 사람은 살죠. 바로 골든타임이 있어서 그래요. 그 골든타임이 바로 올해 1년입니다. 첫째, 단순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안전관리 시스템 수립하시면 돼요. 정치철 변호사, 현실을 모른다고요? 그렇게 말처럼 쉽냐고요? 아니에요. 인지는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개정산안법이 강화됐을 때만 해도요, 저 그렇게까지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요, 인지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했을 때 뭐가 좋아? 이게 좋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1호와 4호 의무, 2호, 3호. 결국 법적 의무 준수를 통해서 처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서화하셔야 되고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 사고는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느 회사에서나 있지. 아무리 잘 갖춘 우리나라 대표 기업 있어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기업도 사고가 나요. 한 번씩. 그러면 결국은 뭐다? 어쩔 수 없을 때 1과 2를 잘 갖춘다면 뭐죠? 그렇죠. 적절한 대응을 매뉴얼을 갖추기 때문에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CEO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법조인만 해도 제가 이걸 아는데요. 4개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죠. 직무 규정도 있죠. 매뉴얼도 있죠. 각종 매뉴얼이 있어요.
아, 이게 수천 가지라고요? 수만 가지라고요? 아니에요. 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중에서 우리 직군에, 우리 산업군에 해당하는 거를 주의를 갖추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경영 책임자지만 그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어떻게 준수하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전담하는 거를 구축해야 되고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현장이 50개다. 그럼 50개를 전부 다 경영 책임자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걸 다 하는 게 아니죠. 50개를 본사 책임 위주로 정말 경영자가 입장에서 정말 총괄하고 이에 준하는 안전 담당자로서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제대로 된 관리상의 조치를 했느냐. 더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 나와봐야 되지만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그런 주의 의무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논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좀 빨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순신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강의할 때 항상 마지막에 하는 동화가 있어요. 어린 왕자라는 동화인데 그 어린 왕자를 보시면 뭡니까 여우가 우리 어린 왕자에게 한 수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치냐면 정말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다고 가르쳐요. 맞습니다. 우리가요 중대재해법은 뭐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이야. 모든 CEO를 뭐 감옥에 가는 법이야. 아니면 거꾸로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법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안전을 갖출 수 있어. 다 맞는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양비론, 양시론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보도가 되거나 언론에 나오거나 옆에 사람이 떠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여우가 말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빙하의 경우에도요. 빙산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법은요. 누구나 지킬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거예요.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주자가 됐든 사업주가 됐든 도급인이 됐든 경영 책임자가 됐든 R&R 그 책임과 롤과 리스판서빌리티에 맞는 부합하는 제도를 갖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요?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총괄 또는 대표하는 사람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실질적인 사업장에 따라서 내가 제조자든 내가 건설자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가 도급 사업자라 뭐라고요? 협력사에 대한 5인 미만이든 아니든 모든 책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혁신된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상태, 주기적인 보고, 피드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고가 난 것이 반드시 또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성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수요는 이런 것 같아요. 전반기 1, 4분기 정도, 2, 4분기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주기적인 점검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제 3, 4분기 넘어가면서는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본격적인 이 법령에 대한 대응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대비를 통해서 혹시라도 기업에서 가질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시고요. 이게 막연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대응만 한다면 어떤 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